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근대 시기, 동양과 서양이 처음 딱 마주쳤을 때요. 특히 하늘을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천관이라고 하죠. 이 관점 차이가 어땠고 또 어떻게 이게 충돌로 이어졌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그렇죠. 뭐 마테오 리치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지식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고 동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짜라가 볼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가 만났다 이런 걸 넘어서요.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근본적인 틀, 그 방식 자체가 만난 거거든요. 아, 방식의 차이? 네. 서양은 좀 개별적인 존재, 실체를 딱 중요하게 봤다면 동양은 그 관계, 흐름 속에서 파악하려는 경향, 이걸 상관적 사유라고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었죠. 상관적 사유요? 네. 그래서 이 두 생각이 꽝 부딪히면서 특히 우리 조선이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만남, 역시 마테오 리치부터 시작해야겠죠? 이분이 처음 동양 고전, 특히 서경 같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네네. 서양의 그 창조주 개념이랑 비슷한 게 있다.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다. 뭐 이런 구절이요? 맞아요. 리치는 여기도 하늘을 굉장히 공경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엔 그 서경에 나오는 하늘이 되게 인격적인 신, 세상을 막 다스리고 상 주고 벌 주는 그런 모습에 주목을 했어요. 네, 인격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특히 성리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동양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게 그런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우주의 근본 원리나 법칙 이쪽에 더 가까워졌다고 본 거예요. 아, 그게 이법신이군요. 네, 이법신. 리치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원래 좋았던 모습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약간 타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처음엔 뭔가 통할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이건 좀 다른데?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는 건데 그 핵심이 바로 리다. 이 개념을 두고 싸웠다는 거죠.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철학자들이 말싸움한 게 아니고요. 네. 세계관 자체가 충돌한 거예요. 서양 쪽, 그러니까 리치의 천주실의 입장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세상 만물의 원리, 이 리라는 건 신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신 없이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 아, 신에게 딱 종속된 거다? 네, 부수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런데 동양 성리학, 예를 들어 신후담이라는 분이 서학변에서 반박한 걸 보면 아니다. 이 리는 사물이랑 절대 떨어질 수 없고 리가 있으니까 사물이 있고 사물이 있으니까 리가 있는 거다. 즉, 리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와,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개별적인 실체 중심으로 딱딱 보느냐 아니면 계속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파악하느냐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난 거죠. 야, 그 리 한 글자에 그렇게 깊은 차이가 있다니. 그럼 이런 충돌 앞에서 조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보면 이벽이나 정약용 선생님처럼 서학을 좀 긍정적으로 본 분들도 계셨지만 신호담처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고요? 네, 그렇죠. 특히 조선은 성리학이 거의 국가 인용 수준이었으니까요. 그쵸.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서학에서 오히려 유교의 원래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다수는 우리의 이 전통적인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크게 느꼈어요. 위기감. 네, 심지어는 서학 중원론이라고 해서 서양 학문 그거 사실은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 건너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틀 안에 넣어서 이해해보려고 하기도 했고요. 아, 그런 시도도 있었군요. 네, 이런 어떤 혼란, 또 위기감 속에서 이제 동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사상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양 세력이 막 몰려오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 고유의 생각, 예를 들면 음양오행 같은 상관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동학의 그 유명한 시천주 사상이 딱 나오는 거군요.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신다. 바로 그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적인 인격신 개념 하고 동양적인 이법신 개념 그 사이에서 뭔가 조화를 찾으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정말 인상 깊어요. 그렇습니다. 동학은 그냥 서학 싫다고 반대한 게 아니에요. 동양적인 합리성, 즉 상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식의 어떤 근대, 우리 나름의 길을 만들려고 했던 아주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진짜 문명의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으니까요. 네,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이 과정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서로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 기존 생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 네, 동양에서는 뭐 영원히 산다거나 음양오행으로 모든 걸 설명하던 그런 전통적인 믿음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서양에서도 유일신 사상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데카르트 이후에는 신 없이도 그냥 세상이 기계처럼 착착 돌아간다는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힘을 얻어 시작하죠.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그 신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간과 자연 혹은 뭐 동양과 서양의 관계가 서로 돕는 상생이 아니라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상극 관계로 치달았다. 네, 상극화 현상이라고 하죠. 네, 상극화. 자료에서는 이걸 뭐 수화풍 삼재나 음양난잡 같은 그런 전통적인 재앙 개념하고 연결시키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근대 동서양의 만남은 단순히 뭐 문화교류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아주 근본적인 틀, 그 사유방식 자체가 치열하게 충돌했던 사건이었어요. 네. 특히 리이 개념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그런 서구적인 충격 속에서 조선이 동학이라는 나름의 독자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과정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문명 앞에서 동양이 느꼈을 그 정체성의 위기랄까? 또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했던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런 큰 생각의 흐름들이 부딪힐 때 철학이나 사상이 어떻게 현실 문제랑 딱 만나고 또 새로운 길을 찾는 어떤 동력이 되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동학이 시도했던 것처럼 서양의 인격신 개념과 동양의 이법신 개념처럼 서로 굉장히 달라 보이는 그런 근본 원리들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이념 갈등이나 문화 갈등,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작은 실마리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